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이것부터 짚고 시작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사실 뭐 불행해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가장 요즘 주목하는 것은 네. 어떻게 기업체에 강연을 가거나 세미나를 갔었을 때 그때 느꼈던 공통분모가 있어서 이걸 생각하게 됐는데요. 네. 갑자기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께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어.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이자 MBC를 대표하는 아나운서이자 또 변호사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변호사 시험은 중간에 왜 보신 거예요? 이 MBC 들어오신 다음에 보신 거니까. 네. 제가 이제 다른 부서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예. 아나운서국으로 좀 돌아와야 되겠다.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돌아가면 좀 뭐하니까. 예. 그리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좀 내면을 채우자. 공부를 하자. 음. 그런 생각에서 공부를 떠올렸고 네. 예. 그중에서 또 무슨 공부를 할까? 예. 제가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좋아하고 하고 싶으니까 네. 그때 한창 법률 이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다 변호사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예. 그럼 법을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죠. 업무와 유관한 생각을 많이 하신 거군요. 예. 근데 통상적으로요. 제가 기업체 현장에 강의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면 그 기업이 하는 업과 관련된 강의 주제로 당연히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강의가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쉬는 시간 때 저한테 질문 주시는 질문은 전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만 물어보세요. 어떤 개인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한참 앞으로 더 일할 법한 나이인 뭐 40대 초중반, 뭐 40대 후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분들이 교수님 아주 유치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에겐 진짜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 교수님은 파리바게트랑 투레주드로 이 대표적인 빵 그 브랜드를 두 개를 얘기하신 거죠. 예. 그러면서 어느 게 더 나아 보이시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이제 머지않아 회사를 그만둘 때가 됐는데 예.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이제 일을 찾아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이 기회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볼까. 빵집이나 편의점이나 또는 많이 선택하는 게 공인중개사도 선택하고 그런 경로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그게 벌써 그 직장인 40대의 그런 걱정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앞으로는 뭐 미래가 좀 불안한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고령화 시대가 가니까 네. 고령화 시대에는 이제 은퇴를 60에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막막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더더욱 황당한 거예요. 예. 우리가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요즘은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얼추 계산을 해보면 남성분들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근 30 정도 돼야지만 네. 사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내가 뭔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이 있었던 건데 네.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불과 한 15년 일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가장 일하는 메인 그 직업군에서 이제 탈락해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40대 중후반쯤에 그만둔다고 했을 경우를 그렇죠. 가정하면 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거냐? 바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군이 와해성 혁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와해성 혁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 네. 이것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방식은 이전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네. 계속 더 나은 것들을 창출하는 그런 혁신 형태가 있고요. 네. 그런데 어떤 혁신은 이전의 선배들이 축적해 놓은 게 아무 쓸모가 없거나 그거를 전혀 부정하고 완벽하게 새로이 제로섬에서 거듭나는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와해성 혁신인 거죠. 기존 산업들을 와해시키는 그렇죠. 그런 혁신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전기자동차 떠오르는데요. 선배들이 엔진을 한 톨 한 톨 열심히 만들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해오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배님들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엔진 만드는 그 고도의 기술, 숙련공들, 그분들이 전기자동차 세상으로 바뀌었을 때 2차 전지와 모터 이런 거 분야에서 꼭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한꺼번에 바뀌는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와해성 혁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네, 요것부터 말씀하고 싶다고 얘기한 이유는 이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 사회에서 와해성 혁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 때문에 네. 은퇴가 빨라지고 네,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인이 좀 불행하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 아. 하나를 더 얹을게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마저 떨어지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신뢰감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해볼까요?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네. 그럼 나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금 계속 이 일에 종사하다 보면 결국 숙련공이 돼서 나이가 더 들면 내가 소프트웨어 분야에 더 고숙련 근로자가 돼서 네. 나는 평생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신뢰가 있으면 이 업에 대한 믿음과 애착과 그다음에 애정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런데 소프트웨어 분야도요. 옛날에 우리 그 싸이월드 시절에 웹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언어와 네. 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언어는 근본이 많이 다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어쨌든 IT가 급성장할 시기 그리고 네. 요즘 IT가 또 급성장하는 시기에 언어가 많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IT 프로그램 개발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네. 뭐 40대도 아니라 50대의 경력이 많은 어떤 시니어 개발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마치 반바지에 면티 하나 입고 커피숍에서 코딩하는 네. 20, 30대 초반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지는 불안감인 거예요. 나보다 신참이 더 일을 잘하게 되고 신참이 데뷔하는 시점에는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불안불안하고 일을 끝내고 나서 살아가야 될 기간은 더 많으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네. 불안감.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국인이 불행하다 이런 얘기는 비단 요즘에만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이전에 뭐 헬조선이라든가 네.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더 심화된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두 가지 다 한번 대답을 제가 한번 드려보면요. 네. 한국인들이 조금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들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주 제가 존경하는 학자분 중에 한 분인데 김희삼 박사님이라고 예. 광주과학기술원에 그 지금은 교수님으로 가 계신 분인데 예. 그분이 한 십수년 전에 한국인들이 비교 성향이 더 높은 민족이다라는 거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비교 성향. 예, 남하고 비교한다는 네, 거예요. 네. 우리가 남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좀 불행해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삶에 그냥 그저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보다는 예.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모자란 부분이 먼저 보이는 게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는 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이런 성향이 생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동일한 설문조사나 동일한 집계 방식으로 외국과 비교를 해봤더니 한국인들의 비교 성향이 더 높더라.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질적으로 불행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주력 산업으로 선택해서 집중 육성하고 그래서 그 분야의 일자리가 가장 많아진 업종의 특수성이 다 와해성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IT 전반적인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컨텐츠 분야도 아이돌을 계속 기획하고 그 아이돌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이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컨텐츠 비즈니스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을 거고요. 그밖에 디스플레이 분야도 뭐 옛날엔 브라운관 TV가 LCD, LED, OLED 등등 뭐 뭔가 이렇게 전부 거듭남을 계속 요구하는 인더스트리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 달리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이렇게 과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또 불행해진다는 거죠.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도 이 산업의 빠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기존의 기술들에 익숙하거나
기존 기술들을 배웠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과격한 걸 같기도 하지만 도태되는 빠르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산업들을 보면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몰락하는 산업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쩌면 쉽게 좀 산업군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당연한 거 아닌가? 거의 모든 산업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사실 한국에서만 많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이제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외에 가서 특정 도시를 가보고 제 생각이 좀 바뀌어졌어요.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것도 존재하는구나를 본 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 친화 산업. 즉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역량이나 부가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 가능성 있는 산업이 존재한다는 걸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걸 직접 목격하고 왔던 곳이 이탈리아의 밀라노였어요. 이탈리아 밀라노 하면은 패션의 중심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패션 디자이너. 우리가 머릿속으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몇 사람만 한번 꼽아볼까요? 제가 실제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고 나이를 정확하게 찾아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옷에 말그림 비슷한 그 로고 박힌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랄프 로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랄프 로렌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분 패션 디자이너고 폴로라는 브랜드를 만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랄프 로렌이 몇 년생이냐? 1939년생이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조르지오 아르마니. 우리 아르마니 양복 하면 와 비싼 거 입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아직도 전 세계 로드쇼에 패션 로드쇼에 오늘 아르마니 선생님이 여기 오신대라고 하면 오히려 더 품격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 이런 인지도까지 축적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 아직 살아계신데 1934년생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1930년대생이 ICT 분야에서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IT 자체가 30년대에는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죠. 뭐 그렇지만 예전에 초기에 뭐 애니악 컴퓨터 같은 걸 만들었던 종사하시는 분께서 그런 거에 참여했던 분께서 아직까지 내가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도 만들다가 지금은 AI 반도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옷을 만드는 기술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긴 할 텐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오랫동안 그 일에서 굉장히 나이가 먹을수록 더 인정을 그럼요. 받고 그런 사람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도 있는데 랄프 로렌, 아르마니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좀 이른 나이부터 패션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이런 분도 있고 중년이 돼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ICT 분야 같은 곳에서는 1930년대생이든 50년대생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그럼 모두 다 가능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건 누군가가 지금 중년이든 중장년이 돼서도 내가 이번에 뭔가 좋은 의류 하나 대박 치면 대유행을 불러일으키면 나도 이 반열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이나 아니면 자신의 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업에 계속 종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신뢰감, 믿음 이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패션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무언가를 디자인하는 그런 직업군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밀라노에서 패션 디자인을 중심으로 봤지만 가구를 디자인한다든가 아니면 시계를 디자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업력이 쌓인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점점 더 축적되고 자신의 업력이 쌓이다 보니까 언젠가 그 사람이 그런 업력 덕분에 아 이거는 어떤 분이 하신 거래라고 하면서 더 신뢰감과 부가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지 자기의 실력이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완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완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쩌면 부가가치 측면이나 뭐 투자 성과 요런 거 대비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중요한 질문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디자인이 단순히 고령 사회에도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쵸. 산업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산업에 주목하고 대신 부가가치가 떨어지거나 투자 대비 매출 효과가 떨어지면 이거는 하나는 우리가 득했지만 하나는 잃어버리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근히 유지가 되는 뭐 그 정도로는 만족스럽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디자인 쪽이 다른 여타 산업에 비해서 보이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커요. 그걸 아주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게 예. 바로 명품 제품들 생각하면 되죠. 이게 사실 옷감과 소재는 똑같을 수 있는데 예. 그 브랜드 하나만 거기 가슴팍에 더 박혔다고 또는 가방 위에 더 그 배지 하나가 붙었다고 이게 뒤에 공 하나가 더 붙을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바로 그래서 디자인은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통계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계해 보면요. 예. 부가가치 측면에서는요. R&D 투자 대비 부가가치를 얼마나 달성하느냐를 봤을 때 네.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디자인 쪽이 3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걸로 집계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투자 대비 매출 증대 효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일반 R&D 투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 R&D 투자는 당연히 제조업에 들어가는 R&D 투자였죠. 예.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디자인 쪽에 투자를 했었을 때는 매출 증대 효과가 무려 디자인 쪽이 14.4배, 일반 R&D 투자가 5배 이런 매출 증대 효과가 있으니 뭐 한 3배 정도 더 디자인 쪽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브랜드 중에 한두 개 정도만 그 명품 브랜드에 속해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네. 그런 브랜드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R&D 투자 대비 3배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통계로 뭐 어쨌든 증명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극단적인 예시로 명품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 브랜드가 없는 노브랜드라고 하죠. 네. 그 옷감으로 옷꼴만 만들어진 걸 샀을 때랑 거기에 딱 그 로고만 하나 더 박았을 때 네. 그때 그게 몇만 원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디자인의 성과를 명품을 사례로 들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범용 제품이라든지 사람들에게 합리성을 소구하는 저가 제품도 네. 그게 브랜드로 일단 안착이 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 값을 믿고 추가로 더 돈을 지불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들. 네. 디자인에 대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부분도 우리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 어쨌든 제 질문에 대해서 긍정인 그럼요. 답을 해주셨으니까 2부에서 마저 그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1부에서는 그 고령 친화 산업을 소개해 주셨고 그 중에서 디자인 네. 산업에 대해서 고령 친화 산업으로 대표적인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자인이 기술 기반의 다른 여타 산업들의 기업들의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좀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2부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예. 두 가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어렸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접 목격했던 거. 예전에 컴퓨터 새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사셨던 적 있을 거잖아요. 예. 학창 시절에요. 예. 그때 컴퓨터 샀을 때 컴퓨터 좌판 위에 그 컴퓨터 제조사 로고 말고 다른 로고가 붙어 있는 거 스티커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더 확실히 아실 텐데 딩딩딩딩. 저 바로 생각났었어요. 네. 딩딩딩딩. 네. 예. 인텔이라는 인텔. 회사의 예. 로고죠. 그렇죠. 근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인텔은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CPU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를 굳이 컴퓨터 완성체인 제조 완료가 된 그 제품 바깥에다가 스티커까지 붙여놓는 거. 네. 그리고
삼성 컴퓨터 광고인데 네. 인텔 음악이 나와요. 맞아요. 띵띵띵 이렇게. 마지막에 인텔 로고 나오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CPU의 성능이고 그 CPU가 어떤 성능을 보유하냐에 따라서 컴퓨터 자체의 성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건데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부품인 CPU는 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이 기술이 이 안에 있는 기술이 얼마나 높은 사양의 기술인지도 우린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니 그거를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인식시켜줄 방법으로 선택한 게 바로 스티커를 앞에 붙이고 그리고 숫자와 로고로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펜티엄 2, 펜티엄 3, 펜티엄 4. 그러면 2, 3, 4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좋아졌구나.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펜티엄 2에서 펜티엄 3로 어머니한테 그렇게 컴퓨터 바꿔달라고 졸랐지만 도대체 그게 얼마나 제품이 성능이 높아진지 정확하게 우리 모르잖아요. 뭐 얼마나는지 모르잖아요. 더 좋아지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친구 집 가면 야, 너 펜티엄 3야? 대박 하면서 부러워하고 대박. 바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로고가 겉에 스티커로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로고 그리고 펜티엄 2, 3, 4 이렇게 숫자를 붙인 것 이것이 다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군요. 디자이너들이 기술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 시각화시켜서 기술이 더 좋은 거로 바뀌었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기술의 시각화. 그렇죠.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네요. 예. 그래서 실제 어떤 기술을 아주 정밀한 기술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방법도 이렇게 초기에는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디자인이 깊숙하게 기술에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바로 UX, UI 디자인이라는 건데 네네. 쉽게 얘기해서 인터페이스라고도 부르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혹시 오승은 아나운서는 그래도 공대 출신이니까 저보다는 그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휴대폰 기능들 중에서 요 기능은 진짜 남들이 모르는 건데 저만 쓰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라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 예전에 셀카 찍을 때 네. 아니면 그 카메라 찍을 때 네.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면 저절로 타이머가 돌아서 나중에 이게 카메라가 저절로 찍혀지는 게 있어요. 요즘 광고에서도 뭐 손 이렇게 하면은 네. 찍힌다고 하는 뭐 그런 광고 거죠. 나오기도 해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안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이든 간에 그거 사고 나서 그 두터운 사용 설명서 다 읽고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디바이스들, 제품들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능들이 많은데 맞아요. 못 끄집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을 못 끄집어서 쓰고 있으면 그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질 모르면 이런 기술은 이 기기에 없는 게 돼버리는 없는 거죠.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아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는 그냥 내가 이건 그런 것도 된다. 알긴 알지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실제 기술력이 높은 제품인지 아닌 제품인지 판단하는 것은 네. 그 제품 안에 그 기술을 탑재해서 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다?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 기술을 그 기능을 끄집어서 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 휴대폰과 B라는 휴대폰이 모두 똑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A라는 휴대폰은 인터페이스가 너무 잘 돼서 네. 그 100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이 뭐 설명서도 안 읽고도 직관적으로 한 40개를 끄집어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휴대폰도 똑같이 100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는 10개밖에 끄집어서 못 쓰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느 회사 휴대폰의 기술력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0개인 더 2배가 되는 그쪽을 더 좋은 휴대폰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100가지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직관적으로 어떤 기능을 쉽게 끄집어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술이 실제 보유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런 부분이었군요. 그렇죠. 저는 디자인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패션 디자인 네. 외형적으로 그냥
보이는 것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띵띵띵띵 이런 음악이라든지 예. 펜티엄 2, 3, 4 네.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것 예.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네.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의 영역에 속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늘의 주제 고령 친화 산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에 그럼 다 또 다른 예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다른 고령 친화 산업들 중에서는요. 네. 관광업을 또 많이 꼽아요. 관광업. 예, 사실 일본이 이거에 한동안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예. 일본이 우리 사회보다 먼저 지방 소멸, 초고령 사회 이걸 직면하게 되면서 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살고 계신 저 점점 어떻게 보면 쇠락하는 저 지자체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정부의 공적 자금만 가지고 저 지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할아버지 요즘은 AI가 대세예요. 코딩을 배우세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회가 선택했던 게 그 지역에서 계속 사시면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테마를 육성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500년 된 료칸 이런 어떤 히스토리도 발굴하고 예. 그리고 그걸 잘 복원하거나 관리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무 스토리가 없는 지역마저도 여긴 여우 마을입니다. 이 스토리를 만들어요. 근데 사실 그 일본에서는 그 여우 마을에 실제 여우가 안 살았고 여우를 사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많은 지방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가 고령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일본은 관광을 선택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방에는 좀 고령화되는 추세가 더 빠르게 네.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그것을 네. 방지하는 네. 한 가지 방법으로 관광 산업이 그렇죠. 고령 친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나라에선 일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에 뭐 인공지능 클러스터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라든가 뭐 수소 에너지 융합 복합 단지 뭐 이름도 어렵죠. 이런 걸 자꾸 유치하는데 그런 게 한계가 있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예. 그런 지역들 사이에서는 뭘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냐면 예. 바로 이런 관광 같은 걸 우리도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도 잠깐 여담 하나만 해드리면 예. 일본은 그런 관광업을 통해서 성과를 냈느냐? 성과를 내긴 했죠. 일단 뭐 오승은 아나운서나 저나 예를 들어서 원거리로 해외여행 가기가 그럴 때는 일본 여행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심지뿐만 아니라 각 현마다 새로운 볼거리가 많다라는 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료칸 이런 네. 것들은 진짜 곳곳에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일본의 적극적인 발굴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효과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은 공적 자금에 의존하는 형태로 진화된 곳들 같은 경우는 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국가 예산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건립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네. 유지관리 비용이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드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뭐 10배가 아니라 100배씩 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가의 예산이라는 건 빠듯한데 이렇게 공적 자금으로 각 지방마다 하나씩 관광 테마를 정부가 주체가 돼서 육성하다 보면 그 고정비가 계속 매년 쌓여만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1년 새 수입 들어왔었을 때 그걸 정부가 그때그때 재량껏 쓸 수 있었던 비중은 줄어들고 전부 다 뭐다? 이건 어디로 무조건 인건비로 나가야 되고 이건 어디에 시설관리비로 나가야 되고 다 고정비로 정해져 버리니 예산의 어떤 유연함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일단 밝혀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고령 친화 산업이긴 한데 그렇죠.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된다. 물음표가 찍히고 보완이 필요한 예. 그런 산업이다. 관광 산업 소개해 예. 주셨고요. 또 어떤 산업이 있죠? 고령 친화 산업. 대표적으로 한때 국가가 집중 육성하려고 했던 소부장 산업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그렇죠. 네. 이 소재 부품 장비는 흔히 말해서 거기에서 아주 공장장님, 숙련공님 아니면 마스터 또는 명장 이런 분들 또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어때요?
기름밥만 내가 몇 년이야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소리만 듣고도 야 거기 뭐 한번 확인해봐 그게 문제일 거야 그러면 아니 공장장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소리가 달라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명장이라고 하죠. 네, 바로 이런 파트가 또 고령친화 산업이었죠. 그래서 한 해 한 해 그 분야를 계속 파다 보니까 이제 손으로 살짝만 만져봐도 아니면 소리만 들어도 온도만 살짝 느껴도 진동만 봐도 감을 잡을 수 있는 산업들 이런 것도 고령친화 산업인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우리나라에선 주력 산업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재 부품 장비도 뭐 반도체나 어떤 다른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이 부분도 변화가 있기 마련이지 않나요?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지금 소재, 부품, 기계, 장치마저도 인공지능 기술 등 때문에 숭늉공이 20년 동안 닦았던 그 노하우를 단번에 그냥 인공지능이 따라잡는다든가 네. 아니면 정교화된 센서 같은 것들이 그 명장이 소리가 달라 했던 게 어떤 음역대로 나왔을 때 아 이게 불량이구나 이게 고장이구나 그거를 아주 정밀하게 계측해서 이제 막 신입사원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소재 부품 기계 장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고령자들의 영역으로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많다라는 거죠. 또 혹시 또 있어요? 예,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핸드메이드 수공품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수공품이 대세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수제 구두라든가 네. 수제 양복 그리고 그래서 뭐 어떤 드라마에서 우리 한 땀 한 땀 디자이너가 만든 거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바로 또 명품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그것은 이탈리아나 가능한 산업이고 한국은 그런 산업이 원래 없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것도 국가가 선택한 거였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가 초창기 경제 발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경제를 발달시키고 국가가 자꾸 국민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외화 확보가 필요하게 되는 걸 확인합니다. 예. 아니 전기 떼려면 뭔가 에너지원 사와야 되고요. 그렇죠. 먹거리도 외국에서 사와야 되고요. 전부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화를 벌려면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팔 수 있는 게 뭘까 살펴봤더니 핸드메이드로 우리가 만든 그 당시까지 정교하게 만들고 잘 만들었던 물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은 우리나라 토산품이지 외국 애들이 즐겨 쓰는 양식의 어떤 제품들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핸드메이드 산업을 전부 죽이다시피 하는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값싸게 만들어 갖다 팔자. 예. 왜? 한국은 국가 브랜드도 낮고 그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도 아직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산을 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싸기 때문에. 그럼 싸게 만드는 방법은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더 싸게 만드는 방법은 대량 생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A라는 회사는 방직기, 방적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옷을 싸게 대량으로 생산해요. 그런데 B라는 회사는 직원들이 진짜 배틀해서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어서 옛날 방식대로 핸드메이드로 옷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그렇게 열악했던 그 시절에 대량 생산하는 제품과 핸드메이드 제품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가격 경쟁력이 어쨌든 대략 생산하는 게 싸니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고도 산업화 사회를 선택하는 우리의 정책 기조 때문에 핸드메이드로 했던 산업들이 전부 다 완전히 문을 닫은 거예요. 국가가 육성한 수출 산업이 그렇죠. 그걸 다 대체해 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에 뭐 3대째, 5대째 뭐를 만들었던 집안의 제품이래. 이런 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슬슬 발굴하고 이제 그걸 육성할 때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서울이 이제 현대화된 도시로 바뀌고 나서 해방 이후 네. 슬슬 우리가 지나가는 그 동네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가게 상호들을 보면 이런 게 슬슬 생겨요. 신스 1960 몇 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게 우리에겐 또 엄청난 신뢰감으로 가져다 주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신문 기사에서 다시 나온 걸로 봤는데 을지로에 있는 한 냉면집 다시 오픈했다고 재개발로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네. 정말 사람들이 줄을 쓰더라고요. 이미 거의 반세기 가까운 냉면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통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전달할 메시지, 컨텐츠, 그리고 남다른 다른 회사들과 다른 경쟁력 어디서 확보해야 되는지 감오시죠. 핸드메이드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고령 친화 사업의 예들은 다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될수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더 받는 그렇습니다. 그런 산업 분야네요. 네. 근데 최신 기술 생각하면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예. 인공지능 이슈가 최대 이슈잖아요. 특히 예. 모든 산업에 대해서. 고령 친화 사업은 요 이슈랑은 뭐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몇 안 남은 고령 친화 산업들조차도 인공지능에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신소재를 만든다는 것도 어느 랩실에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오랫동안 그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그 연구자가 이미 수십만 번, 수만 번의 실험으로 어떤 건 안 돼. 내가 실패해서 그걸 노트일지에 다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남은 조합들 중에서 신소재가 나올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것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진짜 순식간에 그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조합을 다 해보고 이런 건 답이 없고요. 이 중에 답이 있어요를 진짜 한 달 만에 도출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분명 위협받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런 오랫동안 물리적 시간이 투여되는 분야조차도 인공지능에게 위협을 받는데 네. 그럼 그렇지 않은 분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더 도래하게 될 때 우리가 오히려 고령 친화 산업도 위해를 받긴 하지만 예. 거기에 관심을 정말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고령 친화 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맞아요. 예. 그러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네. 정부에서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고령 친화 산업을 그 정부의 당면 핵심 육성 과제 이걸 핵심 육성 산업 이걸로 선정한 적이 없어요. 네. 어떤 해는 뭐 신재생 에너지, 또 반도체, 2차 전지, 메타버스, 수소 다 어마어마한 와해성 혁신을 기반으로 한 영역이 더 많은 이런 걸 국가의 핵심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선정한 적은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적합한 산업을 선정한 정부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국가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주력 산업은 다 국가가 선정해서 지금까지 육성해왔던 산업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선배들한테 그 노하우를 또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명장이라고 부르는 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제조 생태계 붕괴되는 걸 끝까지 막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잠깐 저 밑에 여수 엑스포 개최했던 여수를 갔다 왔었어요. 네. 그런데 여수의 요즘 산업단지가 크게 공동화되기 직전이더라고요. LG화학이라는 굴재 회사가 거기서 나오고 거기에 있는 나머지 벤더사들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일감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다른 석유화학 업종들도 좀 업황이 안 좋고요. 여수 산다는 꽤 유명한 산업단지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업황이 안 좋으니까 망할 회사가 망하고 다시 한 6, 7년 뒤에 그쪽 지역에 봄이 오면 그때 새로운 회사들이 설립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석유화학 단지에서 많은 하청업체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단지의 큰 플랜트들은 잠시 공장 끄고 진짜 24시간 만에 그 배관이나 그 안에를 다 청소를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한다? 사람이 들어가서요. 네. 그걸 하나하나 다 닦고 그래야 다시 그 플랜트가 제대로 가동되는데 네. 그걸 사람이 하는데 그 청소도 노하우거든요. 근데 5년 동안 그런 일감이 없어졌다? 그럼 그 노하우 구축된 사람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조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제조 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건 짧게 할게요. 명맥 유지. 네, 마지막이요. 네, 오승훈 아나운서나 저나 어린 시절 때 우리 위인전 보면 많은 위인전의 등장인물들 중에 한 분이 발명가였어요.
에디슨이나 누구 같은. 네, 많이 등장을 하죠. 네. 그런데 요즘 21세기에 만들어진 혁신적인 제품의 발명자 이름 아시는 거 있으세요? 없죠. 저는 뭐 스마트폰 발명자? 이 누구 발명자인지 모르겠는데. 조나단하고요. 스티브 잡스 뭐 스티브 잡스.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뭐 CEO지 사실 발명가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긴 하죠. 네. 예. 자, 21세기에 만든 제품들에는 발명자 이름이 안 알려져 있죠. 그건 왜냐? 이제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가 투자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지만 그 회사 안에 그걸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겠죠. 음. 그 전문가들의 이름을 자꾸 알려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업력이 되고 브랜드가 되거든요. 그럼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거기 그 브랜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이폰의 디자이너로 유명한 사람은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갤럭시 폰의 대표적인 디자인 참여자가 누구냐 하면 사실 모르죠. 이름을 몰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개발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도 많이 알려지게 만드는 그런 국가 차원 또는 산업 환경 속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이라도 이 고령 친화 사업을 뭐 육성을 해야 된다. 네. 근데 너무 늦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 더 늦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앞서 우리가 고령 친화 산업의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언급한 게 디자인, 그다음에 관광, 예. 그다음에 뭐 핸드메이드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성과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과가 많이 알려져서 판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예요. 또는 브랜드 가치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망의 대상 국가가 돼버렸거든요. 예, 예. 뭐 K-팝, K 콘텐츠뿐만 그렇죠. 아니라 뭐 한국에 놀러 오려는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민들. 그래서 저는 진짜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밀라노 같다. 어떻게 이렇게 도시가 깨끗하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멋스럽냐. 자, 그 얘기는 뭐다?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한국인 디자이너가 한 거예요. 한국에 관광 오세요. 다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 최적기다. 그래서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를 이제 만들어 보자. 네.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령 친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홈페이지 게시판 역시나 박종호에서 역시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훈 아나운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